저 같으면, 또 제가 아는 삼성이면 절대 면접 풀을 구성하기 위해서 커트라인을 낮추지는 않아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얼마에는 사실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출근 제리멘토입니다. 서류 전형 결과 기다리시면서 인적성 검사 준비는 잘들 하고 계시죠? 혹시 서류 전형 결과 나온 다음에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지금 당장부터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라고 저는 강력히 공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용 공고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직무라든가 기업에서 공고를 내면 재빨리 지원을 해서 인적성 검사와 다른 기업의 채용도 계속 지원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한 가지에만 몰두하다 보면 시야도 좁아지고 마음도 급해져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은 채용 평가 도구를 통해서 이력서부터 최종 평가까지 과정들에서 쓰이는 채용 도구를 설명하고, 그 중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서류 전형, 그리고 GSAT, 그 외에 다른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좀 더 잘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채용 평가 도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서류 전형서부터 약물 검사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레퍼런스 체크와 약물 검사는 신입 채용에서는 활용하지 않고요. 서류 전형서부터 구조화된 면접까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채용 프로세스와 똑같아요. 서류 전형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할 거고, 능력검사, 인성검사, 직무 동기검사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직무적성검사로 진행이 되죠. 예전에는 직무동기 검사도 했는데 최근에는 진행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진행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강해졌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사용되는 툴들인데 휴먼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금융권 같은 데서는 롤플레이도 많이 하고, 또 다른 대기업이나 웬만한 면접에서 있는 것들이 PT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PT 면접도 휴먼 어세스먼트에 들어가요. 그리고 실기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디자인 직군 같은 경우에는 면접 당일날 과제를 내주고 과제에 따라서 주어진 연필과 펜으로 디자인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실기평가라고 하고요. 구조화된 면접은 이 모든 면접에서 적용되는 룰인데요. 그냥 면접위원이 질문하고 싶고 평가하고 싶은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평가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다 가이드를 해서 어떤 면접위원이 와도 또 어떤 지원자가 와도 일정한 기준에서 평가를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들을 바로 구조화 면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툴들을 활용해서 채용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고, 첫 번째인 서류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류 전형은 직무 수행을 위한 아주 최소한 요건만을 판별하기 위한 툴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글들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원자들, 특히 신입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지원 요건들이 있잖아요. 학점, 그리고 어학점수 있는데 이 두 개가 만족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었어요. 그 중에 약간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지금과 같이 다르게 이사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쭉 한번 읽어보고 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긴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학점과 어학점수가 넘으면 바로 그 다음 단계 인적성 검사를 넘어갔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 GSAT로 다 걸으니까 서류 전형은 다 되지 않냐, 그거 떨어지면 바보다, 우리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있다. 근데 저는 지금은 맞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단계가 생겼고, 그 단계는 예전보다 훨씬 더 면밀하게 서류 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 인사 담당자들이 가서 더 면밀히 파악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채용 평가를 할 때 평가 요소들도 굉장히 잘 구조화돼서 짜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업, 즉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같이 일하게 될 선배 중에서도 한 8년에서 10년 차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뽑아와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또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삼성답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세 분이 오셔서 한 분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취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객관성이 높죠. 그리고 뭐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라인드를 하면 뭐 이름이 아니라 1, 2, 3, 4, 5, 6, 뭐 100, 1000 딱 있고, 그러면 1, 2, 3, 4쪽 있으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읽고 합부를 평가한다던가 아니면 뭐 3단계 5단계 평가라든 7단계 평가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고요. 뭐 여러 방식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예전보다 굉장히 더 면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는 서류 전형에 대한 결과, 즉 코멘트를 면접위원들에게 공유를 해줘요. 제가 보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면접 평가위원들이 보게끔 해서 면접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쓰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서류 전형은 평면적인데 그 평면에다가 의견을 더하고 면접에서 입체적으로 보기 위한 요소들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뭔가 하나라도 더 알면 자신감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두려움에 대한 해소가 되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면접에 있어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또 채용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흘러가는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서류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서부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서류 전형인 거죠. 서류를 보고 어떻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참이다 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죠. 어떤 것들을 평가하냐면 직무 지식, 직무 경험, 조직 정력 같은 것도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자기소개서에서는 뭐 도전, 창의, 팀워크 등등등등등을 봐요. 또 무엇보다도 각각의 기업이 설계한 목적들이 다 있거든요. 그 목적에 맞는 것들을 하는 거죠. 뭐 당신의 뭐 최근에 남과 다른 이러면 그거는 벌써 창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는 거고, 또 그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몇 가지 요건들이 계속 존재는 해요. 이제 그 다음에 GSAT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들이고, 예를 들면은 이런 항목들을 이런 인지 능력이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해서 직무 분석을 해서 찾아내고 그 능력들을 평가하기 위한 이제 툴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고력, 판단력, 학습 능력 등을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44기인데요. 저 때는 1, 2교시로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기초능력검사라고 하는 AI, 직무능력검사라고 하는 PI를 1교시에 보고 그 다음에 인성검사를 2교시에 했죠. 그리고 1교시에는 언어, 수리, 추리, 지각,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직무상시, 상업판단력을 봤는데, 최근에 GSAT로 변경이 되면서 직무상식과 상업판단력은 더 이상 보지는 않게 되죠. 그리고 2교시에 봤던 인성검사는 GSAT가 합격하신 다음에 면접날 가서 보게 되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임원 면접관들에게 공유가 돼요. 그럼 임원 면접은 면접 볼 때 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변화 지향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통, 팀워크, 리더십, 얼마만큼 직무에 몰입하는지, 조직적이 있는지 없는지, 인성검사 결과를 쭉 나눠 놓고, 그리고 뭐 평균은 이런데 뭐 이 사람 뭐 이렇다라고 이제 보여줘서, 그 자료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레퍼런스 자료로 이제 임원 면접위원들이 참고를 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은 절대적이라기보다 늘 변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변해요. 글로벌도 되고, 이제는 뭔가 뭐 패스트 팔로우처럼 뭔가 빨리 따라가는 능력이라기보다 이제 새로운 이제 탑 티어잖아요. 글로벌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니 창의 능력이 필요해서 이런 전형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경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타당도가 제일 높은 거는 지식검사, 그리고 인성검사, 맨 마지막이 서류 전형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이런 직무 적성 검사의 타당도가 얼마만큼 높냐면 GSAT를 평가를 하고 상위 점수자들이 있잖아요. 이 점수자들이 들어와서 5년간 얼마만큼의 평가를 받았는지를 봐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이 평가 결과도 높으면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삼성에서는 이 상관관계를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들이 생기기도 시작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동기든 후배든 GSAT 점수가 높으면 분명히 똑똑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몰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인적성 검사 잘 본다고 일 잘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최근에 변화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럼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요소들이 지금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GSAT가 아닌 포트폴리오로 대체를 했고, 또 최근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알고리즘 테스트로 대체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보다 각각의 그들의 직무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 부분으로 계속 저는 움직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GSAT도 보면 이름도 바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능력검사라는 PI, 직무상시 상황판단력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인성검사에 대한 툴들도 바뀌고, 또 기초능력검사와 같이 뭐 언어 수리, 추리, 지각이 있다가 뭐 지각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났다가, 또 문항수도 조정이 됐거든요. 어떻게 조정이 되면 언어 수리는 좀 낮아지고 추리 지각이 높아진 거죠. 그 얘기는 추리 지각에 조금 더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트렌드는 계속 변할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막 전천후 막 이렇게 좀 머리가 좋기보다는 좀 각 직무에 맞고 그 직무 특성이 잘 직무에 있어서 하는데 필요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특히나 채용 담당자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꽈락도 있고요, 커트라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커트라인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내일부터 출근에 10명의 신입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뭘 정하냐면 몇 배수로 해서 면접 풀을 구성할까라고 고민을 하거든요. 보통은 3배수에서 5배수가 정해지는데, 이것 또한 그 사항에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정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여러 변수들을 다 경험치들이 다 있어서 맞게끔 구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쭉 나라비를 세우고, 그 중에서 제가 3배수를 했으니까 30명을 뚝 자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커트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하면 바보잖아요. 왜냐면 너무 단순하니까 기계한테 맡겨서 하면 되지. 뭘 고민하냐면, 커트라인이 여기 있는데 커트라인이 훨씬 높이 이제 10명이 잘린 거죠. 그랬을 때 혹시 밑에 더 괜찮은 후보자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 안에 더 괜찮은 후보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살짝 내려서 3배수가 아닌 4배수, 5배수도 갈 수 있고요. 만약에 딱 자르는데 커트라인 밑으로 가. 그럼 저 같으면, 또 제가 아는 삼성이면 절대 면접 풀을 구성하기 위해서 커트라인을 낮추지는 않아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얼마에는 사실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마케팅 직군이 개발 직군보다 커트라인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훨씬 더 잘 보거든요. 그리고 모수에 대한 관계들도 정리하고, 가장 높은 건 경영지원 직군이에요. 거기는 몇 명 안 뽑아요. 그리고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훅 올라가죠. 이런 것처럼 어떤 면접 풀, 또 그런 여러 가지 꽈락 또는 커트라인,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커트라인이 얼마인지는 궁금할 수 있겠으나, 제 관점에서 보면 진짜 단 1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보면 구글도 그렇고 여러 글로벌 기업 또는 많은 국내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괜찮은 후보자를 놓치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원하지 않는 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툴들을 통해서 속인다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감춰져서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든 막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툴들을 만들었고, 그 툴의 목적은, 기본 철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뭐 언어 수리 추리 지각에 대한 가중치는 없다고는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여러 기업들을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직군별로 가중치가 좀 다른 기업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좀 더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근데 삼성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꽈락도 있으니 각각의 과목을 다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를 할 때 내가 지원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커트라인은 의미가 없다. 커트라인을 넘어서 합격이 되면 의미가 있지만 뭐 문제를 풀고 난 몇 개를 보고서 합격 이런 건 절대 없어요. 그냥 말한다면 적어도 전체적인 지원자 중에 상위 30% 이상 안으로 들어와야 합격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문제의 난이도 들고 다 한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가중치를 고민을 하고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끝까지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찍는 게 가능하느냐 이런 건데, 내부에서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찍는 것들은 방지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컨설팅 기업들도 다 특허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뭐 한 문제가 남았던 두 문제가 남았던 별로 찍으라고 공론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끝까지 하나라도 더 풀게 노력하고 그냥 푼 거에서 저는 다 정리하는 게 합격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직무적성 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직무적성 검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올해 직무적성 검사를 받고 입사를 했고, 그 중에서 각 영역마다 상위 점수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상위 점수자들을 뽑아서 각 사업부별로 다 보내요. 이 인력 중에 몇 명, 최소 몇 명을 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부서장하고 인사가 협의를 해서 그 인력을 파견을 보내죠. 그래서 한 달 이상 넘게 가서 계속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풀어보고 또 거기서 외부 검토하는 분들이 다 검토까지 해서 레벨링을 마치고, 또 지금 이제 그룹 입문 연수 교육 끝났지만 그룹 입문 교육 때 그걸 풀어서 계속 레벨링을 하죠. 진짜 엄청난 돈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인적성 검사에 대한 과정은 수능만큼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해요. 이런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잘 뽑고 싶은 회사의 철학이고요. 돈 있다고 절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돈이 있고 해도 안 하는 기업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저는 그래서 뭐 대기업을 가도 되고 중소기업도 각자가 가고 싶은 기업을 되지만, 대기업을 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를 따진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어떤 철학이 있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정리를 하면 저는 뭐 더 이상 어떤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뭔가 더 분석하기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문제집들을 하나를 먼저 선정을 해서 진짜 열심히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답이 있으면 오답 체크해서 다시 풀어보고 다른 문제집 사서 그 오답 중심으로 다시 풀어봐서 완성도를 계속 높이는 거고요. 여기서 더 하면 저는 스터디를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스터디를 하면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게 서로 풀다 보면 이렇게 푸네 저렇게 푸네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막 확장이 되기도 하고요. 거기서 더 좋은 거는 다른 전공자들끼리 같이 하면 좋죠. 공대는 이렇게 푸는 경향이 많고 인문대는 이렇게 푸는 경향들이 많아서 그런 다양성을 막 교류해서 가면 저는 최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또 이렇게 해서 진짜 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보면서 내가 몇 개 틀렸나 맞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빨리 풀고, 체크해 준 것 중에 다시 쉬운 것부터 풀고 해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똑바로 바로 많이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출판사에서 내는 자료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끝나고 GSAT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출판사에서 다 섭외를 해요. 그래서 다 섹션을 나눠놓죠.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 복귀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방을 열어서 이제 문제를 다시 복원을 하고, 높으면 좀 높은 리워드를 드리고 낮으면 낮은 리워드 해서, 저는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복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복기를 통해서 석사분들이 나름대로 막 내고 해서 문제 좀 수준 있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얘기는 뭐 저랑 뭐 문제제기랑 전혀 관련도 없고 분명히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도움이 되는 자료니까 신뢰를 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튼 쉽지 않은 시기에 또 여러 가지 불확성실이 너무 많은 시기에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시면 저는 분명히 합격이 여러분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앞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찾아보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 하세요.